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꿈꾸시나요?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와우넷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현 파트너와의 7번째 시간, 오늘은 필승 공매도 전략과 공매도 후 숏 커버링 대비까지 소개시켜드립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스페셜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룰 주제는 공매도. 사실 공매도 이야기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란 부분에 대해서 숏커버링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란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약간 파생적인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내용이고, 뭐 이 증시에서 실제로 전문직으로 종사하신 분들도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란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이게 단순하게 유입이 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거래소 시총상위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더 가파르게 들어올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프로그램이 출회가 될 때는 아무래도 코스피 200이라는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떨어지거나 좀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나갈 건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베팅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프로그램을 통한 실전 매매 전략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닝 시즌에서 특히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바닥이 만들어졌느냐, 사실 그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제 뭐 바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바닥 논리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다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부분,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차익거래란 부분과 비차익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익거래라고 할 때는 동일한 상품, 그러니까 이 동일한 상품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다를 경우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 싼 쪽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비싼 상품에 대해서는 매도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선물 시장이 있죠. 선물 시장 같은 경우가 기본이 되는 것이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200에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해서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쭉 시가총액 상위 대표 기업들이 코스피 200이라는 상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역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 하나의 단일 상품을 어떤 식으로 하냐? 선물 쪽에서가 비싸거나 또는 현물 쪽이 더 싸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가격 차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선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선물 시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물 시장이 이런 거죠. 향후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시장이 3개월 뒤, 1개월 뒤 좋을 거야 라고 한다면 선물에서 매수세가 일반적으로는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세를 띈다는 얘기는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가격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가격이 높아진데 현물 쪽에서는 뒤따라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가격의 괴리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 괴리에 맞춰서 싸냐 비싸냐 찾아가지고 한쪽은 매수를 하고 한쪽은 매도하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날 때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에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거나 리스크가 높다라고 할 때는 선물을 매도하겠죠. 그 선물을 매도한다 됐을 때는 반대로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떨어진다 돼버리니까 선물이 싸고 현물 시장이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현물 쪽에서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주로 이 매매를 하는 쪽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 이 부분을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매수가 요 근래 꾸준히 들어오더라. 근데 이게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들어왔던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인물라인 출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만 볼 때는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했고, 기관이 들어온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데 매도가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반복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차익거래다라고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반대로 계속해서 출회가 됐다면 반대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와 반대로 비차익 거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라는 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스켓 매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스켓 매도가 되기도 합니다. 대규모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외국인이 10종목 이상, 10종목 이상의 종목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매수 주문을 대규모로 넣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차익 거래는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전체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어진다면 비차익 같은 경우는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군들에 나눠서 전체적인 매수 매도 이렇게 나눠진다 됩니다. 그런데 보통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많이 매매가 나온다는데 이쪽은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중심의 시장에서만 주로 쓰는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가죠. 자, 선물 지수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선물 지수가 예를 들어 현재 330이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체크를 안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329포인트다. 그러면 선물이 가격이 더 높죠. 그리고 현물이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럼 차익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을 써야 되냐? 선물에 대해서 매도. 그 다음에 현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프로그램이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시스가 뭐 플러스일 때는 콘텐고 마이너스일 때는 백어데이션 뭐 어려운 용어를 쓰긴 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따 한씩 설명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이쪽에서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당. 이게 사실 큽니다. 우리가 국내 증시를 볼 때 계절적 성향이라는 게 늘 있죠.
계절적 성향이라는 게 뭐냐? 코스피는 11월 때부터 연말까지가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1월부터 2월까지가 좋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죠?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MSCI 선진지수 편입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마다 분기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을 이제 확정시켜서 오히려 그 나중에 이제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계절적 성향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코스피는 11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좋아.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코스닥에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그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대주주 양도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근데 왜 강하냐? 이 부분입니다. 배당 투자 때문이죠. 배당 투자. 그럼 배당 투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제일 많이 하는 쪽이 어디냐? 금융 투자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배당에 따른 기대감도 없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 좀 적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11월 옵션 만기일 보통 이때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얼마 들어옵니까? 4조 이상이 들어오죠. 언제까지? 12월 배당 기준일까지. 시장에서 수급이 약하거나 시장에서 뭐 외국인들이 더 강하게 사거나 팔거나 한 게 없다면 개인들은 이 시기에 양도세 이슈에 따른 경계감이라든지 오히려 매도를 한다 했을 때 금융투자가 평균 많이 들어올 때는 8조 정도까지도 들어오는데 이 자금이 약 2개월이 안 되는 1개월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증시에 유입이 된다면 시총 상위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에 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 배당 투자 이 부분이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세를 그동안 늘 나타냈던 거고요. 그러다서 이 배당으로 들어온 물량은 배당 기준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떨어집니다. 왜? 배당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그 물량이 언제까지 소진되냐? 보통은 2월 만기일까지가 소진이 되는데 조금 길게 늘어진다 했을 때는 3월 선물옵션 만기일 이때까지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앞서 들어왔던 4조 가까운 돈이 넘어가는 돈이 다시금 5조 가까이 나갔다 되니까 기존에 있던 물량 다 나가고 들어왔던 물량 추가적인 매도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뭐가 됩니까? 물량의 압박을 받는 거죠. 이 물량을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줬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량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되죠? 반대로 코스닥이 상대적 우위를 가져간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월달 효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 다음부터는 배당 투자가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융투자의 매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쪽에서 ETF도 금융투자에 속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금수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수를 볼 때 우리가 금융투자는 차익 거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월달 중순에 만기 끝나고 나서요. 시장에서 그동안 베이시스가 좋아집니다. 왜 3월 중순부터 좋았느냐? 이때가 미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가 반등이 제대로 나왔던 시기가 경기 바닥 논란이 들어와서죠. 기업들의 실적도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들어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반등, 실적이 반등.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장은 어떻게 되겠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선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베이시스 강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단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약 2조 가까이 들어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중순이 딱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 뭐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지역 은행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될까?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 또는 현물 시장에서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매도로 바꾼다 되면은 베이시스가 약세 구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베이시스 약세까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던 물량만큼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이 추가로 나올 물량이 없다 됩니다. 물론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란 부분이 아주 크게 벌어지면 윗자리가 계속해서 플러스 0.1%, 0.2%막 올라가면 매수가 계속 붙는 거고요. 반대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6%, 7%까지 벌어지면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납니다. 이게 언제? 2021년도가 이 케이스였던 거죠. 코로나 발생되고 시장에서 나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계속해서 베이시스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됐던 부분이 이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계속해서 수급 자체가 또 맞고 하니까 시장에서 시총 상위 대형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로 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되니까. 그럼 반대로 프로그램이 나올 만큼 나오고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이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딱 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차익 거래니까 금융 투자에서의 이 파생 시장은 선물이라든지 옵션, 우리가 이거를 주로 파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생 시장은 제로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는 쪽이 있으면 파는 쪽이 고스란히 있고요. 한쪽이 수익을 보면 한쪽이 고스란히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제로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익 거래 기준이 뭐라 했었죠? 코스피 선물과 코스피 200 현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3월 만기 이후로 여기가 3월 만기입니다. 만기 이후부터의 누적으로 볼 때 현물 쪽이고요. 코스피. 그러니까 날짜별. 여기는 선물 누적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별. 자, 시장에서 3월 달 만기 지나고 나서 반등을 쭉 합니다. 쭉 반등을 먼저 일으켜주는데 일으켜주면서 올라가는데 코스피 쪽에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쭉 늘어나죠. 언제까지? 4월 14일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1조 4,900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만큼 차익 거래니까 선물 쪽에서도 그만큼 매도가 나갔다가 되겠죠. 선물에서가 1조 7천억, 뭐 2천억 정도의 계리, 2천억이 조금 더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고는 중간중간에 계리가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반영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현물 쪽에서 1조 5천억이 들어오는 동안 선물 쪽에서 1조 7천억 매도가 나갔다가 된 거겠죠. 그런데 자, 그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쭉 떨어져 나가죠.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왔다가 쭉 떨어지다가 5월 4일 날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 되는데 목요일 날 어떻습니까? 금융투자에서 물량이 싹 다 나갔죠. 갖고 있었던 물량이 다 나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물에서가 1조 7천억이나 매도했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나갔죠. 왜? 앞전에 여기서는 차익 거래가 프로그램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왜? 현물 시장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유입이 되고 반대가 됐을 때는 현물 시장이 고평가가 돼버리니까 현물 쪽에서의 프로그램이 출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들어왔던 부분이 다 나갔죠. 그러면 어저께가 이제 5월 8일 월요일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은 제로섬이랬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매수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관에서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매도를 했다가 되는데 그 전까지가 어떻게 됐었냐? 금융투자가 선물 쪽에서 누적 포지션이 없었죠.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도했던 물량을 매수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한 만큼 기관과 개인들은 고스란히 매도를 하게 되죠. 기관이 매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요 베이시스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 여기서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 정도, 베이시스 계류율이 0.25% 정도를 보여줬었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갔다가 베이시스가 보합권 전후까지 플러스 0.02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5월 8일입니다. 어저께 월요일 날 코스피 시장은 어저께 상승이 유지가 되죠. 왜 상승 유지됩니까?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 들어왔고 그러면서 현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금융투자에서만 4,400억이 들어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저께 하락을 하죠. 마이너스입니다. 왜 하락했냐라고 하면 그쪽은 이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 매수 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이 파생 조합이 지수를 받쳐주고 한쪽은 그게 없으니까 빠지고 이런 식의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자 프로그램이 나갈 만큼 나갔다. 그러면 다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최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앞전에 프로그램이 1조 5천억 가까이 들어왔던 게 싹 나갔습니다. 그럼 베이시스가 좋아지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1조 5천억. 그럼 이 1조 5천억 다 어디로 돕니까? 코스피 200으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이 좋다가 되는 거고 이쪽하고 해당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이 안 좋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나갈 만큼 나갔다. 여태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소진될 만큼 다 소진되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없다면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슬슬 바닥을 만들겠네. 이렇게도 우리가 전망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베이시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베이시스를 갖고 왜 안 따지면 예전에는 이게 베이시스가 플러스면 콘탱고라고 하고 마이너스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면서 콘탱고일 때는 유입된다. 백어데이션 때 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계리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리율이 지금까지의 국내 증시 어떻게 냐 마이너스 0.25% 정도 벌어지면 출회, 마이너스 0.1% 미만으로 들어오면 매수. 이거는 수시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계리율, 이게 좋아지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이 정도만 앞으로 기억하셔서 이거를 매일 추적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네, 꾸준히 나갔네 이런 걸 가지고 베이시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신다면 시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파악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파생적인 부분은 또 깊게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도 시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 들어온 기관에서 들어온 매수가 프로그램이구나. 그럼 또 나갈 수가 있겠구나. 또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오는데 외국인도 들어오니까 쌍끌이 매수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갖고도 우리 종목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공매도란 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는 제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이 시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1차 목표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2차 목표 선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중 축소라는 걸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방송이나 다른 데서 다 뭐라냐?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 자금이 굉장히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게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현금을 만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자금이 크신 분들은 바로바로 현금 만기가 쉽지가 않다 되겠죠. 종목 수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본 뭐 10조 정도 움직인다. 기본 국내 증시가 100조 정도 움직인다. 하루 거래 대금이 전 시장, 거래소 코스닥 요즘 많이 줄긴 줄었죠. 거래 대금이 잘 나와서 하루에 양시 합쳐서 20조라고 가정할 때 외국인들이 앞으로 시장이 무너진다, 안 좋다. 우리는 현금 만들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 공매도라는 게 없다면 이런 거죠. 시장 안 좋으니까 다 매도해. 시장 앞으로 계속 빠질 거야. 지수 뭐 얼마 무너지고 엄청나게 안 좋을 거야. 그럼 이쪽에서 다 팔아버리면 증시는 어떻게 되겠죠?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운영하는 쪽에서는 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공매도인 거죠. 문제는 뭐냐? 무차익 공매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회사 주식이 빠질 것 같아. 근데 나 이 회사의 지분이라든지 갖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장기로 받기 때문에 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현재 주가가 올라오다가 앞으로 빠질 것 같으면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증권사라든지 다른 데서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갚아야 되니까 커버링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숏 커버링이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면은 오히려 더 나중에 올라가기 더 어렵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안 한 대신 나는 시세 차익은 먹고 싶으니까 공매도를 활용해서 시세를 보고 팔겠다. 왜? 우리가 이러잖아요. 시장에서 상승할 때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면 너무 좋겠죠. 타고 간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난 계속해서 갖고 가는데 장기로 이걸 보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이 나올 때마다 나는 매도가 아니라 뭐 하겠다?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하겠다. 사실 의미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라는 거를 그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거는 언제죠?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사실 규제를 하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문제가 되는 건 법적으로가 무차익 공매도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왜 공매도 하냐 이거죠. 공매도 세력이 뭐 좀 어떤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저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된 거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스코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포스코가 작년 저점 대비해서요.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단기적으로 뭐 장기라 할 수는 없겠죠. 한 6, 7개월 걸렸으니까 100%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100% 상승한 거죠. 이게 개별주하고 다릅니다. 개별주하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100%한 상승은 굉장히 단기 상승이 크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이걸 겪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 겪었습니까? 2020년도 11월 달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얼마? 60%, 70% 올라갔고요. 자동차주들이 단기간에 거의 100% 갖고 올라가고 L전자 이런 것도 100%씩 올라갔었죠. 그럼 그렇게 100% 올랐을 때 대규모의 운영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는 비중 축소를 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데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은 당연히 매도 물량이 1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게 출해되는데 그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공매도가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안 하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빠지는 종목, 계속해서 저점 깨지는 종목 공매도합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실제로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이지. 그래서 공매도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없는데 대신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냐?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점점점 세진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단기 고가 시그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했죠? 앞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 채널로 잡는다면 요 자리대가 잡을 수 있고 40만 원 전후부터는 비중 축소. 왜? 요 상단 자리에서 우리는 축소해야 되니까. 차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는. 근데 공매도를 보면은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해지죠. 포스코는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앞전에 작년에도 엄청나게 이 종목은 주구장창 좋다 얘기하는 종목인데 이 구간 때부터는 얘기를 안 하죠. 비중을 축소하셔라. 나쁜 회사냐? 아닙니다. 비싼 회사냐? 아닙니다. 문제는 단기 과열을 했기 때문에 실행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은 공매도도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주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과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죠? 쭉 팔았죠. 이 부분을 개인들이 과하게 들어왔죠. 과하게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죠. 사니까 올라가는데 팝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지분 52% 갖고 있던 거를 40.6까지 얼마? 12%를 거의 팔아버린 거죠. 그럼 개인들이 이 물량을 엄청나게 삽니다. 여기서만 3조치 삽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죠. 왜? 대주주는 외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는 미련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현재 공매도한 평균 단가를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3월 31일부터 4월 28일 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매도가 많았는데 서서히 공매도가 줄어들죠. 왜 줄어들겠습니까? 이 정도 가까이 가격이면 추가적인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과열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하는데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 많았던 부분을 커버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공매도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럼 봐야 될 게 뭐냐? 외국인들이 매도한 평균 단가가 39만 5,900원이 공매도 평균 단가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39만 5천 원 자리대 40만 조금 아래짜리 여기를 넘어간다면 그때는 대규모의 쇼 커버링이 들어오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 가격대를 훌쩍 넘어갈 수 있겠죠. 왜? 쌓여있는 물량이 공매도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이 공매도가 들어온다면 커버링이 들어온다면 지금 쌓여있는 물량이 350만 주인데 그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뭡니까? 포스코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격은 39만 6천 원. 이 가격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이런 것도 있겠죠. 공매도를 많이 했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형주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한 방법 다 해드렸지만 자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테마 이슈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슈에 따라서 좀 더 강세 띄고 빠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형주를 투자한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운용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자금에서는 들어간 돈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파는 이유도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부분을 줄여냈다가 나중에 다시 채웠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 증권사나
뭐 외국이나 뭐 다른 쪽에서 예전에 카카오뱅크를 딱 볼 때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사실 고평가 논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고평가 논란 봤던 게 그 당시 공모주 열풍이 불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높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주가가 비싸다 하면서 하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결국 엄청나게 크게 무너졌던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너졌었다가 작년에 한번 가파르게 급등 나왔었죠. 왜? 쇼커버링 때문에. 그러면 이 인식이 사람들이 쉽게 바뀌냐? 안 바뀝니다. 인식이 잘 안 바뀌어요. 왜? 이 종목 비싼 종목. 한번 인식이 시장에서 1, 2년 동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실적 시즌. 실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줬느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카카오뱅크는 29,000원, 3만 원짜리죠. 여기서 뭐 하냐?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밑에서 한번 올라왔으니까. 그 이 가격대 올 때마다 뭡니까? 사람들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비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공매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 늘다가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대 22,000원 이런 자리 때는 또 저점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제 계기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그리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바닥권에서 거래는 강하게 들어왔죠. 물론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세경 패턴을 보니까 돌파, 강하게 나온다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공매도가 말았던 자리죠. 그 공매도 평균 단가가 얼마냐? 25,300원이다. 그러면 25,300원이라는 가격이 카카오뱅크는 뭐냐? 저항으로 인식이 되겠죠. 우선은. 왜? 당연히 저항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공매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넘어가면 싫어할 테니까. 근데 25,300원 넘어가면 되니까 커버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쇼 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파르게 주가가 또 하나 열린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평균 단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네이버를 이제 2주 연속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종목 선별도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최선호주를 찾아야 되겠죠. 제일 좋은 종목이 뭐냐? 그 종목을 찾을 때 사실 기업 분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60일선 쌍바다 종목이고 20일선 쌍바다 종목이 만들어지니까 이 자리대에서 매수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여러 가지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4일이죠. 그리고 8일 실적 발표 어저께 발표하면서 상승하고 오늘 21만 3천원, 4천원 여기서 고가 인식.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그동안 윗자리에서 공매도가 나타났죠. 그 공매도에서 나왔을 때 공매도 단가 얼마? 20만 5,300원. 그럼 이 종목은 20만 5,300원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면 뭘 합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되겠죠. 그 쇼커버링 들어오니까 연속된 이 상승이 기본으로 열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쌍바닥형이니까 직전에 고가 여기 목표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죠. 잡는데 디테일하게 어디는 가격이 중요 가격이냐. 그 가격을 넘어갈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 돌아갈 수 있느냐. 물론 그 옆에 배경이라는 게 있죠. 실적이 좋거나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매도 쇼커버링, 저항대, 그 중요 가격대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될 땐 줄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쇼커버링 나올 때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온다는 부분을 기다려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챙기고 이거를 하시면 좀 더 아무래도 더 활용도를 우리가 계좌 수익을 높이는데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 논리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해드리고 오늘은 이 공매도라는 부분하고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 HTS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재현 스페셜 7회 공매도와 친해지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전한 공매도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이어서 와우넷 스페셜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송화면 상단의 QR코드를 촬영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드립니다. QR 이벤트 속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강재현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아까 이제 프로그램이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0.18% 소폭의 약밥 정도 보인다 됩니다. 물론 이제 오전에 저점을 만들 때는 0.7%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1% 가까이 이제 하락이 되는데 장중에는 하락이 좀 더 컸었다 되죠. 그래서 1.7%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인데, 자, 선물에서 보게 되면 선물 지금 베이시스는 플러스 0.5, 0.7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계리율이 마이너스 0.08, 0.12. 그래서 베이시스 계리율이 마이너스 0.1%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나갔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유입이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가 매수 들어온다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거래소 매수.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 외적인 쪽도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지수가 방어가 된다가 되겠죠. 그럼 이 지수의 방어는 주로 어디서 된다?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방어가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는 오늘 조정이 세다라는 종목이 거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약밥이고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LG 화학 정도, LG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쪽에 1% 정도 빠지는데 그 외적인 쪽에서 하락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이 베이시스에 따른 부분에 따른 프로그램이 지수의 방어를 또 하기도 하고 상승 탄력 높이기도 하고 또 반대되는 경우에서는 안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시총상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상위를 역시 보게 되면은 일부 종목에서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강세를 띠는 게 한두 개는 보이지만 전체적 시총 상위는 대부분이 약하다 되겠죠. 왜? 시장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쪽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수급에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강세, 약세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매도 세팅하는 것부터 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 여기 보게 되면 시장 강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강도 지표를 보면은 요 밑에 공매도라는 게 있죠. 자, 그 공매도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집어넣고요. 누른다 되면은 이제 윗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지수에서는 공매도 당연히 없겠죠. 자, LG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가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공매도입니다. 그 공매도를 딱 볼 때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많이 커졌던 자리가 어디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은데 LG전자가 쭉 올라갈 때까지 괜찮다가 요 고가를 만들 때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슬슬 늘어나죠. 그러다가 최근까지 공매도가 꽤 많이 늘어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HTS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공매 추이를 한번 보죠.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가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전체 거래에서 약 10% 정도 차지한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날짜를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날짜가 이때 3월 8일에서 이제 어저께까지 한다면은 5월 8일이 되겠죠. 그럼 약 2달이 되는데 그러면 자 이게 좀 더 편하게 나오는 증권사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공매도 평균가 그 기간 자체를 얼마? 아까 3월 8일에서 5월 8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간을 3월 8일에서 5월 8일까지 2개월 동안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LG전자 여기 있죠. A전자가 공매도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11만 2,700원.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1만 6,600원인데 11만 2,700원이 LG전자의 공매도 평균 단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앞전에 이제 제가 쌍바닥이다 이런 패턴들 다 해드렸죠. 그리고 LG전자 실적은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괜찮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전장 쪽이 좋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뭐가 있었죠? 꾸준하게 올라갔고 이 올라갔었던 주체가 누구라 했었죠? 연기금 중심이라 했었죠. 근데 이 연기금이 올라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니까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그럼 움직였던 주체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는다? 지금은 외국인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는 팔만큼 팔았다.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 다시금 위로 가는데 이때는 중심이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가 얼마? 11만 2,700원. 요 가격대 정도가 공매도의 평균 단가가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가격대가 지금은 뭘로 인식합니까? 저항으로 인식을 한다가 된 거겠죠. 근데 이 자리에 넘어간다가 되면은 그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 자체가 위로 탄력 있는 상승이 가능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다 분석한 다음에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트리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바로 반등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이 현재 무슨 패턴을 만들고 있고 어떤 그립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위쪽에 대한 무게를 실어준다.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잡힐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절 배웠던 거에서 뭘로 적용할 수 있냐? 지금 현재는 쌍바닥형. 21선 쌍바닥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었던 왜 이 가격대에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매물대가 많은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은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무슨 자리? 공매도 쇼커버링 가격대가 바로 여기 가격이 되니까 이런 자리에 넘어간다면 윗자리 돌파하기에 수월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목표치를 최소 이만큼 바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란 부분도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서가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분명히 챙겼는데 그 공매도 주체가 아마 대부분이 기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 중요 때 넘어가면 쇼커버링 들어오니까 탄력 있는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우리는 실전에 적용하시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충분했었다면은 이제 바닥 논리까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강좌 시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좀 해드린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시간이 약간 남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시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바닥 논리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 바닥 논리 요거는 잠깐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바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요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에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미래 실적 발표하기 전에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느냐 상회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또는 어닝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컨센서스 대비해서가 늘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거냐? 다음 분기. 이번이 지금 현재 특히나 이번 1분기 시장은 시장에서 경기가 바닥이냐 실적이 바닥이냐 이 논리가 가장 중요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 2분기가 좋아질 거냐 그리고 3분기가 좋아질 거냐 그리고 통틀어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의 증가가 나올 거냐 이 부분이 나와줘야 바닥 논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3,200억 정도였는데 결과치가 3,300억이니까 예상치 소폭 상했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2분기 전망치를 보니까 3,500억, 3분기가 3,700억, 4분기가 4,100억.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세를 보이죠.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증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 그러면 이 종목은 1분기 실적만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과 실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본다 했을 때는 바닥 논리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주가가 위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정말 더 좋아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좋지 못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피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 그리고 크게는 길게 더 봐야 될 종목 여기까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되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형주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장을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그 안에서 업종 종목까지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업종 분석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크릿컬이라든지 이런 쪽이 확연하게 좋은 시장이고 실적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는 자동차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나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하이면 좋은 종목을 주로 설명을 종목으로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하나씩 이어져 와서 해드렸었는지 토탈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진짜 어느 정도 혼자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올라오는 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진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강재영 파트너와 함께한 7번째 시간. 오늘은 공매도와 숏 커버링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영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전해드립니다. QR 이벤트 속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영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